알아두면 쓸데 많은 삼국지 이야기. 61번째 이야기. 방통은 백리지제를 넘는 사람으로 높은 벼슬을 내리십시오. 주유가 죽었단 말이오? 주유가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오? 주유를 대신해 동호의 군사를 거느릴 사람은 노숙밖에 없습니다. 노숙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라 별일 없을 것입니다. 별자리를 보니 동강으로 큰 별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유를 문상한다는 구실로 오나라로 가서 어진 선비를 찾아 주공을 돕게 하겠습니다. 공명은 차령과 함께 주유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공명이 조문을 올리고 있는 사이에 주유의 부하들은 공명의 목을 베어버리려 했으나 조저령이 공명의 뒤에 버티고 있어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공명이 주유를 기리는 제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명의 제문은 구구절절히 동호회 장수들과 조문객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진정으로 슬픔이 담긴 공명의 목소리와 애절한 사연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근과 공명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지만 아닌 것 같소. 공명이 저토록 슬퍼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잘못 알았구려. 공명의 문상이 끝나자 노숙은 잔치를 열어 그를 후하게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주유의 화를 돋우어 죽게 만들고는 시침이 뗀 채 조문을 한답시고 여기까지 오다니. 동호회는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누구인가 했더니 봉추 선생 아니신가? 이게 얼마만인가. 공명. 동호에서 유랑하고 있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네. 잠깐이라도 내 배에 오르게나. 동쪽에 큰 별이 모인다 했더니 봉추가 바란 빛이었구나. 한편 송권은 아직도 주유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주가 모자라는데도 주유공이 잘못 알고 저를 청거해 맡은 바 대임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한 사람을 청거하여 주공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디 그런 사람이 있소? 지난날 주유도 그 사람의 꾀를 빌렸고 제갈량도 제주에 감탄한 바가 있습니다. 양양 사람으로 이름은 방통이며 자는 사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봉추 선생이라 하지요. 며칠 후 송권은 방통을 만나게 되지만 방통이 대단치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의 일은 제가 부질없이 청구한 탓입니다. 한데 선생께서는 원래 동호에 계실 뜻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대체 어디로 가실지 제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조에게 갈까 합니다. 조조에게 가는 것은 어둠 속에 밝은 구슬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형주의 유황숙에게로 가십시오. 조조에게로 간다는 말은 한번 해본 소리요. 실은 저의 생각도 노공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글 한 통을 써서 유연덕에게 청거해 드리리다. 노숙의 서신을 지닌 방통은 동호를 떠나 형주로 향하였습니다. 그 무렵 공명은 새로 얻은 사곤의 산물을 살피러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방통이 형주에 도착했습니다. 방통은 공명과 노숙으로부터 받은 글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비의 사람됨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그것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형주 땅은 틀이 잡혀 비어있는 벼슬 자리가 없소이다. 동북쪽에 있는 뇌양현에 헬령 자리가 비어있으니 그곳에 계시다 좋은 자리가 비면 공을 중히 쓰리다. 현덕이 박대하는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공명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방통은 뇌양현으로 떠났습니다. 방통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유비에게 투서 한 통이 도착하였습니다. 고을의 한 명이 나라실은 뒤로 한 채 매일같이 술만 마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가 난 유비는 장비를 보내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혈령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있는가? 부임하신 지 100여 일이 지났으나 그동안 고을 일을 보시지 않고 매일 술만 드시고 계십니다. 내 이놈을 당장. 현에 들어가 연유를 알아본 후 이치에 어긋남이 있거든 그때 죄를 다스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방통, 이놈, 형님께서는 너를 아껴 이 고을의 혈령으로 삼았는데 어찌 고을 일을 돌보지 않고 술만 마시는 것이냐? 장군께서는 무슨 근거로 내가 고을 일을 돌보지 않았다 하시오. 사방 100리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고을에서 정무를 보는 일이 뭐가 어렵겠소. 그동안 밀린 장부와 문서를 가져오고 송사를 청한 이들을 현청으로 불러들여라. 방통은 붓을 들어 제사를 쓰고 귀로 송사를 들으며 입으로는 판결을 내리는데 듣기 말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주어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제목 제
말씀 4. 제사란 관청에서 백성들이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판결을 내려 적은 글입니다. 판결을 받은 백성들은 엎드려 절하며 불만이 없어 보였습니다. 반나절도 채 안 되어 밀렸던 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선생의 빼어난 재주를 모르고 별례를 저질렀습니다. 형님께 가서 선생을 청거하겠습니다. 청구하는 글이라면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노숙의 추천장이 아닌가. 선생께서는 어찌 형님을 배울 때 이 글을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내놓으면 그 글을 의지하고 온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싫었어. 장비는 형주로 달려가 유비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의 추천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방통은 백리지제를 넘는 사람으로 치중이나 별개와 같은 높은 벼슬을 내리십시오. 그래야 큰 재주를 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외모만 보신다면 속에 든 지혜를 잃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다면 실로 애석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100, 마을리, 갈지, 제주제. 백리지제란 사방백 리가 되는 땅을 다스리기에 족한 제주하는 뜻으로 재량이 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방사원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뇌양현을 다스리게 했더니 술만 마시고 정무는 돌보지 않는다는 보고가 올라왔었소. 그의 학문은 저보다 10배는 넓고 깊습니다. 제가 지난번 동호에서 그를 만나 천거하는 글을 써준 적이 있는데 주공께서는 그 글을 보지 못했습니까? 아우는 어서 뇌양현으로 가서 봉추 선생을 모셔오도록 하라. 방통이 형주에 이르자 유비는 계단을 내려가 황급히 잘못을 빌었습니다. 유비는 방통을 부군사 중랑장으로 삼아 공명과 함께 계책을 내고 군사를 조련하도록 했습니다. 천하의 기재라는 제갈 공명에다 이제 그의 맘먹는 군사 방통까지 얻게 된 유비는 마음속이 환하게 밝아옴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남으로 군사를 내는 건 어떻겠소? 남으로 군사를 내시되 주유가 죽었으니 먼저 손권을 치고 다음에 유비를 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간 사이 마등이 허도로 쳐들어올까 걱정이요. 지난날 적벽에서도 서량의 군사들이 쳐들어왔다는 헛소문이 돌아 군사들이 흔들렸지 않았소? 대비하고 다음을 도모해야 할 것이오. 마등에게 남정 장군 벼슬을 내리신 뒤에 손권을 치라는 천자의 조서를 앞세워 마등을 허도로 오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가 허도로 올라오면 없애도록 하십시오. 그런 후 남쪽으로 내려간다면 비탈이 없을 것입니다. 서량태수 마등은 자가수성이며 아버지는 마숙으로 환제 때 벼슬을 살다가 뒷날 농서 강족들 틈에 섞여 살며 강족 여자를 아내로 삼아 마등을 낳았습니다. 원래 강족은 몽골 피가 섞인 기마민족으로 군서들은 날리고 굳세었으며 창술과 활 속에 뛰어났습니다. 마등은 키가 8자에 씩씩하고 용맹스러웠으며 마음이 어지러 모든 사람이 그를 공경하였습니다. 영제 말년 강족의 난이 일어났을 때 마등은 의병을 모아 난을 평정했습니다. 그 뒤 초평 중년에도 도적을 쳐 없앤 공이 있어 정서장군에 제수되었고 진서장군 한수와는 형제의 의를 맺을 정도로 가까이 지냈습니다. 조조는 말타기와 창쓰기, 활쏘기에 능한 날린 군서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서량의 마등이 늘 눈의 것이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마등의 거처에 조조의 사신이 다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 마초가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유현덕이 형주를 얻어 그와 손을 잡고 조조를 칠 수 있게 됨을 기뻐하고 있었는데 조조가 손권을 치라는 조서를 내세워 나를 부르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조조가 천자의 친명을 빌려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니 거절하면 천자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허도로 가서 틈을 보아 일을 벌인다면 지난날의 뜻을 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출발하겠다. 서량병 5천을 뽑아 전방은 휴와 철이 맞고 후방은 마대가 맞도록 하여라. 마초는 불길한 예감에 안정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자의 칙명을 거역할 수 없었던 마등은 며칠 후 마철, 머휴, 마대와 함께 허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마등은 허도성 20리 밖에 이르자 군사를 멈추어 그곳에 머물게 하고는 조정에 사자를 보내 자신이 온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일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지요. 천자께서 내일 장군을 남정 장군에 봉하신 후 마초와 군량을 내리실 겁니다. 황공,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저의 아버지 황환 어른은 역적 이각곽사의 난 때 돌아가셔서 하늘 부모은 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또다시 임금을 속이는 역적놈을 만났습니다. 역적이라니요? 누가 임금을 속이는 역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임금을 속이는 역적이 바로 조조이지 달리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내일 성에 들지 말고 군사를 성 아래에 늘어세워 조조로 하여금 공의 군사를 점검하게 하십시오. 조조가 성을 나와 군사를 사열할 때 그를 친다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황규에게는 이춘향이라는 접이 있었는데 춘향은 황규의 처남인 묘택과 몰래정을 통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춘향은 이날 황규의 모습이 평소와 다른 것을 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따가 슬쩍 황규의 속을 떠보도록 해라. 사람들이 모두 유비는 어질고 덕이 있으며 조조는 가능이라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말이다. 내가 오늘 분을 사귀지 못하는 것도 조조를 죽이고 싶기 때문이다. 어떻게 손을 쓰실 작정이십니까? 내가 이미 마등 장군과 약속해 두었다. 내일 성 아래에서 조조가 서량군을 점검할 때 죽이기로 했느니라. 춘향에게 황규와 마등의 음모를 전해 들은 묘택은 곧바로 조조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해 바쳤습니다. 황규를 없애 춘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황규와 그의 가솔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조리 승상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성 밖에 도착한 마등은 조조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마등은 죽기를 각오하고 조조군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서량의 강병들이라 하나 압도적으로 많은 조조군의 포위망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등은 서량의 기계 높은 무인답게 죽기 전까지 조조를 꾸짖으며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춘향을 첩으로 섬기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너는 계집의 눈이 어두워 매부를 죽이고 누이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게 한 놈이다. 너같이 의리 없는 놈을 살려 무엇에 쓰겠느냐? 매부를 밀고 하고 제 누이의 집안 사람을 모두 죽게 한 저놈의 목도 베어라. 그러고 나서 조조는 마등이 이끌고 온 서량의 군사들을 달랬습니다. 한편 군사 일천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마대는 조조에게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군사를 버린 채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밤을 틈타 서량으로 달아나 마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조는 허도를 비울 때마다 항상 근심거리였던 마등을 없애자 안심하고 남방 정보를 위해 군사를 이끌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등을 없애서 마음 놓고 남쪽을 정벌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유비가 군마를 조련하고 무기를 갖춰 서천을 치려 한다 하오. 유비가 서천을 취하려 한다면 그 틈에 합비의 군사와 합쳐 강남을 치십시오. 그러면 손권은 유비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고 유비는 손권을 도와줄 여력이 없을 테니 유비의 도움 없는 강동은 승상의 손에 떨어질 것입니다. 조조가 강동을 치려 한다는 소식은 손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급히 사람을 보내 유비에게 힘을 합쳐 조조를 막자는 그를 기우게 하십시오. 노숙공이 유비에게 여러 번 은혜를 베풀었으니 유비도 노숙공의 청을 물리치진 못할 것입니다. 손권은 즉시 노숙에게 사람을 보내 유비에게 도움을 청하는 서신을 보내게 했습니다. 강남의 군사나 우리 형주의 군사를 움직일 필요도 없이 조조가 동남쪽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에게는 제가 서신을 보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겠습니다. 제갈량은 곧바로 노숙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베개를 높이 하여 잠을 자도 좋을 것이니 아무 걱정 마시오.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 하나 황수께서는 이미 그들을 물리칠 계책을 세워두고 있소이다. 그때 세작이 와서 다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조조의 30만 대군이 가까이 오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조조가 평생 두려워한 것은 서량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조가 마등을 죽였으니 서량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아들 마초가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마초에게 글을 보내 그와 동맹을 맺고 마초로 하여금 허도로 향하는 관소로 군사를 이끌고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조조는 이곳 강남을 엿볼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서량을 지키고 있던 마초는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눈 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는 꿈으로 마초는 이 꿈이 불길한 징조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아버지 마등의 죽음. 조조 이역정덕
내 반드시 내 놈을 죽여 이 원수를 갚으리라. 형주의 유황숙이 글을 보내왔습니다. 마천군 한실이 불행하여 조조 같은 역적이 권세를 거머쥐고 위로 황제를 속이며 아래로는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있어. 이유비는 일찍이 돌아가신 부친과 함께 천자로부터 밀조를 받들어 역적 조조를 죽이기로 맹세했었소. 그런데 선친께서 조조에게 화를 당했으니 조조는 장군께도 내게도 죽여 없애야만 할 적이오. 만약 장군께서 서량군을 이끌어 조조의 오른쪽을 친다면 이유비는 조조의 앞을 치겠소. 그리하면 역적을 사로잡아 원수를 갚고 한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오. 그때 마등의 의형제인 서량태수 한수가 보낸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실은 조조로부터 이런 글이 왔네. 마초를 사로잡아 허도로 보내면 한수 그대를 서량후에 봉하겠소. 숙부님, 마초가 여기 꿇어 엎드려 싸우니 묶어서 호도로 보내시어 조조와 싸우는 고초를 면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선친과 형제의 의를 맺었는데 어찌 자네를 해치겠는가? 자네에게 조조를 칠 용기가 있다면 마땅히 나도 힘을 보탤 생각이네. 62번째 이야기. 흰 전포의 은빛 투구라면 마초가 아닌가로 이어집니다.